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져서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감정평가 부분을 한번 해볼 텐데, 페이지는 어디 한번 보시라면 31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31. 피셨습니까? 네. 거기 31페이지 보시면 45번이라고 돼 있고, 감정평가의 3방식 6방법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3방식 6방법.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정확하게 개념이 뭐고 이 내용이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려 볼 테니까 개념을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하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중요한 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투자론 공부했었습니까? 투자론. 투자를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뭘 강조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냐면, 수요자는 뭘 목적으로 산다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심심해서 그냥 경제활동을 하는 겁니까? 수익을 얻기 위해? 수익을 얻기 위해? 그러면 수요자는 수익이 큰 부동산에는 투자를 한다, 안 한다? 수익이 큰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수익이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수요자가 누릴 수 있는 수익은 현재 시점이 있으면, 현재가 있으면 과거에 발생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부동산에서 발생한 과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발생될 미래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미래 수익?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전체 내용 연수가, 전체 쓸 수 있는 연수가 50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자가 A라는 수요자가 있는데 이 건물을 사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사는 시점. 그때 이 사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경과된 연수가, 이 건물이 40년이 지났답니다. 그럼 40년 동안 많은 수익이 발생이 됐었겠습니까? 과거 수익이? 과거의 수익이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근데 A라는 사람은 언제 산답니까?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럼 이제 남아있는 연수는 몇 년이 남은 겁니까? 남아있는 연수는 10년? 그럼 A 입장에서 이 건물을 살 때 과거의 수익이 많이 발생한 건물이니까 앞으로 발생될 수익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을 주고 사야 됩니까? 앞으로 발생될 수익이 작으니까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야 된다? 낮은 가격.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로 사는 사람은 언제부터 이 건물과 관련을 맺는 겁니까? 이 건물이 지어진 시점인 거, 지어진 준공 시점부터 관계를 맺는 겁니까? 사는 시점부터? 사는 시점.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전체를 따진다, 경과를 따진다, 남아있는 걸 따진다. 남아있는 걸 따지게 돼 있답니다. 잔존 내용 연수라는 걸.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때는 수요자는 부동산을 살 때 수익을 목적으로 사는데 무슨 수익을 목적으로 사는 거다? 과거 수익, 미래 수익? 미래 수익. 이 개념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걸 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에 투자자는 뭘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때 투자자가 누릴 수 있는 수익은 과거 수익이다, 미래 수익이다? 미래 수익, 예상 수익을 우리가 따졌던 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A라는 투자자가 건물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A라는 수요자가 건물을 사는 거다. 네. 그래서 투자하는 금액에, 투자에게 투자 수익률을 곱하면, 이게 지난주 꼭 외워야 될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투자 수익이 발생하더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억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만약에 10%라면 수익은 얼마다? 1,000만 원이다. 이 계산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투자액이 1억이라는 얘기는 얼마의 가격을 지불하고 사는 거다? 1억. 그래서 이 투자액을 뭐로 우리가 바꿨었습니까? 가격으로. 그래서 식은 뭐 곱하기 뭐는? 가격 곱하기 수익률은 수익이라는 식이 나오더라. 그래서 얘를 양변을 뭐로 나누면? 수익률로 나누면 반드시 외워야 될 식이 하나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
수익률분의 수익이 된다. 그때 수익은 정해진 것이고 정하는 것이고 정해진 것이고 정해진 것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해진 것이고 수익률은 정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사는 시점에 더 높은 수익률을 누리고 싶으면 더 낮은 가격을 주고 사야 되는 거고 내가 사는 시점에 낮은 수익률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면 나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수요자는 사는 시점에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사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그래야 최대한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보상 심리에 초점을 맞춰주자. 그래서 우리는 사고 난 다음이 나빠질 거라면 사는 시점이라도 더 좋아야 된다. 그래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고 그래서 사는 시점에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야 되는 거고 사는 시점에 봤더니 앞으로 좋아질 거라면 사는 시점의 수익률은 조금 낮아도 됩니까? 그럼 사는 시점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거다. 그 내용이더라.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이다? 수익률분의 수익. 그래서 이 가격을 뭐로도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냐면 가치. 그래서 가치는 수익률분의 수익. 투자자의 주관적인 가치는 투자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가치는 시장 가치, 투자 가치. 투자 가치. 투자 가치는 주관적인 수익률 무슨 수익률로? 요구 수익률로 예상 수익을 나눠서 구한다. 시장에서의 가치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객관적 가치더라. 그래서 객관적 수익률이 무슨 수익률로? 기대 수익률로 예상 수익을 나눠서 구하더라. 크다 갔다 이 내용이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그 정도 표정이면 됩니다. 뭐 죽어버리겠다는 표정은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으니까 일단은. 그 다음 지난주 했던 내용에서 조순전후 기억나십니까? 조순 총리의 전과 후 우리가 이렇게 외웠었다. 사이에 뭘 낀다? 빼는 것. 경, 저, 세. 경비, 저당, 세금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층짜리 건물이 만약에 하나가 있다면 이 5층짜리 건물에서 1년간 가능한 총 임대 수입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한 층의 월 임대 수입에 11을 곱하면 연간 한 층의 임대 수입이 나오고 거기에 층수를 곱하면 가능한 총소득이 나오는데 임진왜란 때 외국가 썼던 재수 없는 총의 이름이 뭐다? 조총. 그래서 우리는 모와 모를 똑같이 본다. 조와 총을 똑같이 본다. 그래서 총소득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조소득. 그래서 가능한 조소득을 구해놓고 그 가능 조소득은 1년 내내 만실로 꽉 차서 돌아가고 1년 내내 배째라 배를 내미는 사람이 없어야지만 가능하다. 근데 현실은 1층 잠깐 비고 4층 잠깐 비고 공실 발생할 수 있고 4층에 누가 산다고 그랬습니까? A다 B다? B. 4층에 B가 사는 순간 불길했다? 얘는 뭐의 달인이다? 이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BJR 배째라의 달인이었다. 그럼 이렇게 불량한 게 있으면 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래서 걔를 빼고 더하고 빼고 그래서 가능한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을 까고 주된 이 건물의 임대 수입은 아니지만 주차장 수입, 광고판 수입, 유료 세탁기, 네, 자판기 수입 등 돈독이 올랐네 지금 이 건물주가. 그래서 걔들은 기타의 소득입니까? 예, 뭐 빼고 주된 임대 수입 빼고 기타로 들어오는 소득. 그래서 무슨 소득? 기타 소득. 걔를 더하면 유효한 조소득이 되고 유효한 총소득. 거기서 보유기간 중에 임대사업 자체가 이 사람의 영업이더라. 영업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 무슨 경비? 영업경비 빼면 경비나 지출이나 비용을 빼면 무조건 뭘 붙인다? 순. 그래서 얘는 순영업소득이고 순영업소득에서 살 때 비싸서 남의 돈 빌리면 그 돈을 갚아나가야 된다. 원금만 갚는다, 이자만 갚는다, 둘 다? 둘 다. 그래서 ATM기에서 뽑아내는 금액이 현금 서비스액. 남의 돈 빌린 겁니까? 그래서 남의 돈 갚는 걸 얘를 뭐라고 한다? 부채 서비스액.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은 이자다 그러면 X. 원리금입니다. 그 다음 얘는 세 전 현금 수지가 되고 여기서 세금을 빼는데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소득은 무슨 소득? 영업소득을 계산하고 있다. 영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영업소득세. 걔를 빼면 세후 현금 수지가 되더라. 네. 그 다음 조순 씨는 직책이 뭐셨습니까?
총리. 그래서 조수는 뭐랑 연결시킨다? 총 투자액과 연결을 시켜준다. 근데 전후는 이제 남의 돈을 뺀 다음이기 때문에 전체 돈에서 남의 돈을 빼면 뭐만 남는다? 내 돈만. 그래서 얘는 무슨 투자액과? 지분 투자액과 연결이 돼 있다. 이 짝꿍이 어긋나면 틀린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꼭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인데 총 투자액과 연결돼 있으면 X. 순 영업소득인데 지분 투자액과 연결돼 있어도 X. 예. 그 다음 이때 빼는 경비에는 저당과 세금은 포함돼 있다, 포함돼 있지 않다? 이 경비에 저당과 세금이 포함돼 있으면 두 번 뺀다는 얘기네. 그래서 영업경비에는 부채 서비스액과 영업소득세는 포함돼 있지 않답니다. 그럼 이 경비 속에는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이 포함돼 있겠다? 그럼 두 번 빼는 건데? 아니 지금 이 식에서 쭉 아래로 내려가면서 빼고 있지 않습니까? 뭘 계산하기 위해? 세후 현금 수지. 그러면 똑같은 놈을 두 번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위에서 영업경비를 중심으로 위에서 뺐거나 아래에서 빼는 애들은 이 영업경비에 들어가면 안 되겠네. 이중으로 빼는 거니까. 이 개념이 잡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1월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공부를 할 거고, 지금 이 정도로 기억이 나고 있으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지금 마음가짐이 아주 훌륭해서 제가 수업을 한 대로 아직까지 복습을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마음을 끝까지 갖고 가야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다 보면 지칠 때는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치지 않고 계속 따라오는 방법은 출석을 잘하면 됩니다.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더라도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강좌를 계속해서 들어보는 겁니다. 하루 이틀 밀리면, 일주일만 밀리면 시간이 몇 시간이 밀립니까, 여러분? 우선 계산이 어렵습니다. 3 곱하기 6은 18시간. 네. 2주면 36시간. 그럼 36시간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가는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지고 어려워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놓아버린다. 그다음 중간에 이가 빠져버리면 공부가 아무래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출석만 잘해주시면 오셔서 주무시더라도 대놓고 자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기본이. 그럼 제가 조금이라도 얘기하는 부분들이 생각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자, 이제 감정평가론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그럼 감정평가의 기본이 뭔지 그냥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TV쇼 진품명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거기서 보면 처음에 도자기 같은 걸 하나를 딱 평가 의뢰인이 들고 오면 평가위원단이 그 도자기를 둘러싸고 돋보기 등을 가지고 한참 동안 막 쳐다봅니까? 그게 뭐 하는 거냐면 감정하는 겁니다. 뭐라는 거다? 감정. 그럼 감정은 진짠지 가짠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선악 진위 여부를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최후의 순간에 두두두두두두 합니까? 보셨어야 하는데 두두두두두두. 두두로 끝나면 짜가. 두두두두두두두 계속 올라가면 진품 명품. 그래서 나중에 맨지 독수리인지 콱 찍어주고 갑니까? 봤어야 된다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평가. 그러니까 평가는 진짠지 가짠지 얼마만큼 좋은 것인지를 감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화폐적 단위로 찍는 것. 그게 바로 뭐다? 평가입니다. 화폐적 단위로 표현하는 것. 그 둘을 합쳐서 뭐라고 하는 거다? 감정평가. 근데 우리는 부동산학에서 지금 감정평가론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럼 도자기는 부동산입니까? 부동산이 아니다.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감정평가에 도자기는 대상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토지나 건물 등이 대상물이 될 겁니다. 네, 그 이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감정평가는 공인중개사가 하는 겁니까? 감정평가사가 하는 겁니까?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별도로 존재합니까? 예, 전문 직종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시험 드럽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사가 하는 이론을 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공부를 하냐면 공인중개사가 제일 많이 하는 건 중개입니다. 중개다. 근데 이 공인중개사가 타고난 말빨의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한테 한번 말을 들으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건물의 실제적인 가치는 10억짜리 건물인데 화려한 말빨의 소유자라 매도인에게 의뢰를 받아서 15억에 팔아준 겁니다. 누구를 설득해서? 매수인을. 그런데 이 사람은 15억이라고 얘기한 매도인이 얘기하는 그 부분을 믿은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왜? 가치평가를 전혀 할 줄 모르니까. 맞겠지. 그래서 설득시켜서 15억에 판 겁니다. 근데 얼마짜리였다? 10억짜리. 그럼 15억 주고 10억짜리 산 건물을 산 사람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옆에 있는 겁니까? 이미 판 사람은 멀리 떠났고 산 사람이 있는 거네. 그러니까 내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아침마다 유리창이 깨진다? 난 저주의 말에 계속해서 시달리는 겁니까? 그러면 국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감정평가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대략적인 부분을 이해하면 된다? 대략적인 부분을 이해해서 각각 어떤 방식으로 평가가 돼서 어떤 정도의 금액이 될지 대략적인 판단은 적어도 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론이 우리 부동산 학개론 시험 문제 40문제 중에 6문제 정도가 나온다. 정해놓고 그냥 6문제가 나온다. 왜 이게 6문제가 나오기로 했냐면 15회 때 제가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고 한번 얘기했었는데 근데 15회 때 이전에는 감정평가론이 6문제로 확정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더 나올까봐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었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 같은 걸 보면 가끔 모의고사에 20문제를 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실제 시험에도 10문제 넘게 나오기도 했었고 그럴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도 어렵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정해놓고 아예 몇 문제만 내기로 했냐면 6문제. 그리고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는 낼 필요 없겠다 해서 대략적인 부분들, 개념을 잡는 내용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기는 오히려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감정평가론 부분은 쉬워졌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특히 여성분들이 나는 민법은 좋은데 학개론이 싫어요.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학개론을 싫어하는 분들이 꼭 생겨납니다. 그래놓고 특히나 뭘 싫어하냐면 투자론하고 감정평가론은 숫자가 나오니까 싫어요.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니까 싫어요. 그러면서 얘를 싫어합니다. 그럼 나중에 실무 나가서는 이 부분 강의를 듣기 위해서 엄청난 비싼 돈을 내면서 이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모르고서는 중개를 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붙기 위해서 아니면 실제 써먹기 위해서? 실제 써먹기 위해서. 개념을 정확히 한번 이해를 해보자 이겁니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쉽다고 얘기하면서 합니까?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합니까? 쉽다고.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개념만 이해를 하면. 근데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생짜로 외우면 정말 외우기 어렵습니다. 저도 외우다가 몇 번 포기할 정도로.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 겁니다. 칠판만 잘 보시는 겁니다. 뭐 따라서 적으실 건 없습니다. 거기 다 적혀 있으니까. 건물이 이제 하나가 있는 겁니다.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을 우리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라고 해서 뭐라고 할 거냐면 대상 부동산이라고 할 겁니다.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뭐라고 한다? 대상 부동산. 그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은? 지금 대답이 나왔네. 유사 부동산. 네? 그럼 비슷한 사례가 되는 부동산은? 사례 부동산인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비슷한 사례가 되는 부동산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구하고 싶은 건 무슨 부동산의 가격입니까?
대상 부동산 가격. 그럼 우리는 알고 싶은 걸 분자로 올린다고 그랬다, 분모로 내린다고 그랬다? 분자로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나중에 비교를 할 때 대상 부동산 가격은 분자로 올려야 되겠다, 분모로 내린다? 분자로 올려야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걸 모르면 그것도 분모인지 분자인지 계속 헤매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랍니다. 그럼 시장에는 크게 두 명이 있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공급하는 사람 공급자와 사는 사람 수요자가 있답니다. 이 둘이 어디에서 만나냐면 시장에서 만납니다. 이게 우리가 경제론에서 공부했던 건데, 경제론에서. 그러면 이제 공급자와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면, 공급자는 얼마까지만 받겠다고 얘기합니까? 얼마 이상을 받겠다고 얘기합니까? 얼마 이상? 아무리 못 받아도 얼마 이상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수요자는 얼마 이상을 꼭 지불하고 사고 싶다고 얘기합니까? 얼마까지만? 아무리 높게 지불해도 얼마까지만 얘를 지불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아줌마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뭡니까? 가격입니까? 그래서 얼마 이상의 이 얼마와 얼마까지의 얼마가 얘가 바로 가격이더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공급자가 제시하는 가격이 있는 거고 수요자가 제시하는 가격이 있는 거네. 이해가 되십니까? 가격을 결정할 때 공급자 입장에서 판단해 본 가격이 있고 수요자 입장에서 판단해 본 가격이 있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 둘이 만나서 거래합니까? 그럼 실제 거래된 시장에서의 가격이 있겠네? 그러니까 결국 가격은 몇 가지 측면에서 구할 수 있는 거다? 세 가지. 공급자, 수요자, 시장 측면에서 이렇게 나온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할 때 공급자는, 자 여기를 잘 보십시오. 공급자는 건물 하나를 공급한다면 우선 만들어야 됩니까? 내가 갖고 있던 걸 판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처음 없던 걸 지어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건물을 짓는데 철근, 세멘, 목재 등등등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겠습니까? 그럼 이 건물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3억이라면 만들어 놓고 손해를 볼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얼마 이상을? 3억 이상을 가격으로 받으려 듭니까? 결론, 공급자는 만드는데 뭐가 들고? 비용이 들고, 적어도 뭐 이상을 가격으로 받으려 든다? 비용 이상을. 그럼 결국은 잘 보십시오. 공급자는 얼마 이상을 꼭 받겠다고 얘기하고, 이 얼마 이상이 얼마가 바로 가격이다. 근데 얼마가 바로 지금 뭐네? 비용. 그럼 결국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자가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곧 뭐가 되는 거다? 이 부동산의 가격이 된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급자 입장에서의 비용 방식, 감정평가하는 방식에서 얘를 비용 방식 또는 비용을 유식한 표현으로 고친 게 원가. 그래서 얘를 무슨 방식이라고도 한다? 원가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비용 방식이라는 게 나온 거고, 두 번째 수요자는 얼마까지만 지불하고 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얼마가 바로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수요자는 뭘 목적으로 산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이미 바로 했는데 수익. 그럼 아무리 높게 지불해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뭐까지만? 수익까지만 가격으로 지불한다. 그럼 결국 얼마까지 얼마가 가격이고 얼마가 바로 뭐니까? 수익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의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서 발생될 과거 수익, 미래 수익? 미래 수익이 곧 이 부동산의 뭐다? 가격이라고 얘기해 주면 된답니다. 그래서 얘를 수요자 입장에서의 수익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정평가하는 방식에.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공급자는 만드는데 뭐가 들고? 비용. 공급자 입장의 가격을 정하는 방식은 비용 방식. 수요자는 뭘 목적으로 사고? 수익을 목적으로 사고.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 구하는 방식은 수익 방식.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화곡동에 있는 10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상가 건물이 있더라. 그 건물의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하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의뢰했더니 감정평가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옆에 바로 옆에, 그럼 지역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알고 있냐면 우리의 경험상
서울에 있는 10층짜리 건물과 대구에 있는 10층짜리 건물과 부산에 있는 10층짜리 건물, 완전히 시골에 있는 10층짜리 건물은 똑같은 10층짜리 건물, 똑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어도 시설물이 똑같아도 가치가 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지역별 가격 수준대가 다르니까. 그러면 이 건물 바로 옆에 10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얘는 지역이 같은 겁니까? 10층짜리 건물로 구조물 시설물이 다 똑같다면 개별적으로도 같은 겁니까? 아니, 다 똑같다면, 쌍둥이 빌딩이라면. 근데 걔가 바로 오늘 거래가 됐는데 바로 100억의 거래가 됐다면, 100억의 거래가 됐다면 이 건물 안 팔렸어도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될지 알 수 있습니까? 얼마? 100억? 100억? 그러면 지금은 시장에서 비슷한 부동산이 거래된 사례와 비교해서 가격을 구한 거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방식이겠다? 시장에서 비교했다. 무슨 방식? 비교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감정평가에는 몇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 거다? 세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3방식이. 기본적으로 3방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뭐가 궁금한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활동을 합니다. 얘를 매매 활동이라고 하더라. 그럼 매매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얼마에 사고 팔지? 가격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빌리고 빌려주는 활동도 합니다. 걔를 임대차 활동이라고 합니까? 그럼 임대차 활동에서 중요한 건 얼마에 빌리고 빌려줄지. 임대료? 임료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어서 불완전한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로 균형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답니다. 그럼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서 거래를 하려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맨날 싸우고만 있겠습니까? 더 받겠다고 덜 주겠다고 맨날 싸우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 전문가가 이 부동산의 가치는 얼마임이 타당하다라고 정해줄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정해주는 사람은 누군데? 감정평가사인데, 예, 재반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정해주는데 감정평가사가 정해야 될 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두 개? 뭐와 뭐? 가격은 얼마고 빌려 쓰는 데는 얼마다, 임료는 얼마다, 얘를 구해야 된다. 그럼 몇 가지 방식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몇 가지를 구하니까? 두 가지를 구하니까 3 곱하기 2는 5다. 6이다. 6.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두 가지를 구했으니까 얘를 3방식, 6방식이라고 하겠습니까? 이상하지. 3방식, 6방식이면. 그래서 얘는 뭐냐면 방법. 세 가지 방식으로 몇 가지를 구하는, 두 가지를 구하는, 가격과 임료를 구하는, 대상 부동산의 가격과 임료를 구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 거다. 그래서 총 6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가 포인트냐면, 제가 감정평가 이론을 빡시게 물어본다고 그랬습니까? 대략적인 내용을 물어본다고 그랬다. 대략적인 내용? 이 개념을 아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 개념을 아는지를. 그래서 6방법 중에 하나를 딱 내놓고 그게 무슨 방식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럼 무슨 방식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너무 어렵네 그러면 안 되고, 네. 그리고 각각의 방식에 의해서 구한 가격과 임료의 이름이 맞게 짝지어져 있는지 등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비용 방식에 의해서 정한 가격은 무언가 부르는 이름이 있고 수익 방식으로 정한 가격을 부르는 무언가 다른 이름이 있는 거다. 비교 방식에 의해서 구하면 그 가격의 이름을 또 달리 부르는 거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보면 그 가격의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무슨 방식으로 구했는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네. 그럼 이제 칠판 잘 보십시오. 이제 비용 방식에 의해서 구한 가격과 임료를 뭐라고 부르는지를 들어가 볼 겁니다. 공급자가 건물 하나를 지어서 전체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구하려면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철근, 세멘 등등등, 목재 등등등 하나가 존재합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용들이 있다? 엄청나게 많은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비용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이 비용들을 일일이 쌓아서 계산해야 됩니까? 그래야 전체 비용이 나오겠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로 쌓을 적자가 있답니다. 물건을 적재한다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네. 적선이 뭡니까, 여러분? 길거리에 가면 약간 좀 돈이 없는 분들이 한 푼 적선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적선이 선을 쌓아라. 그 적자가 쌓을 적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 쌓을 적자, 계산할 산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적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적산. 쌓아서 계산하는 걸. 제가 선창을 때리면 무창대입니다. 적산. 그럼 적산은 쌓아서 계산하는 겁니다. 비용을 쌓아서 계산합니까? 수익을 쌓아서 계산합니까? 비교를 쌓아서 계산합니까? 비용을 쌓아서 계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비용 방식에 의한 가격은 비용들을 쌓아서 계산한 가격 무슨 가격? 적산 가격이라고 하고, 비용 방식에 의한 임료는 뭐라고 한다? 적산 임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무조건 적산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슨 방식이다? 비용 방식이다. 그걸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익 방식은 정말 쉽습니다. 얘는 그냥 수익자만 붙여주면 됩니다. 뭐만 붙여주면 된다? 수익자만. 그럼 수익 방식에 의해서 구한 가격의 이름은 수익 가격. 수익 방식에 의한 임료는 수익 임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비교 방식에 의한 가격과 임료는 어떻게 부르냐면, 이제 비교 방식은 대상 부동산 가격을 구할 때 이 부동산과 비슷한 부동산 찾아서 그 부동산 가격이 얼마에 거래됐으니까 그것과 비교하여 준한 가격을 구하는 겁니까? 뭐에서 뭐한? 비교에서 그것에 준한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비준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한다? 비준. 그러니까 비준이란 단어가 나오면 비용하여 준한입니까? 비교하여 그에 준한. 비교하여 준한. 그러니까 무슨 방식? 비준 방식? 비교 방식. 또 비용 방식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교 방식에 의한 가격의 이름은 뭐고? 비준 가격이고, 비교 방식에 의한 임료의 이름은 뭐라고 한다? 비준 임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 비용 방식에 의한 가격의 이름이 수익 가격이다 그러면 X인 거네. 네. 수익 방식에 의한 가격은 비준 가격이다 그러면 X인 거네. 네. 이런 식으로 찾아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까지 공부를 했냐면, 잠깐만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기서 멀어져야 됩니다. 저를 보시고. 경제론에서 공부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시장에서 누구와 누가 만난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난다. 둘이 어디서 만난다? 시장에서. 그럼 세 가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하나를 놓고 공급자가 바라보는 그 부동산의 가치가 있고 가격이 있고, 수요자가 바라보는 가격이 있고,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총 몇 가지 방식으로 가격을 구할 수 있다? 세 가지 방식. 근데 봤더니 공급자는 만드는데 뭐가 들고? 비용이 들고, 수요자는 사는데 뭘 목적으로 사고? 수익을 목적으로 사고. 네. 시장에서 뭐에서 구하는 거다? 비교해서 구하는 거다. 비슷한 부동산이 거래된 가격과 비교해서. 네.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의 가격은 만든 데 들어간 비용을 일일이 쌓아서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쌓을 적자의 계산할 산자 적산시켜서 구한다. 그래서 무슨 가격? 적산 가격. 수익 방식에 의한 가격은 수익이고 가격, 수익 가격. 비교 방식에 의한 가격은 비교하여 준한 가격을 구한다. 비준 가격. 비준자를 붙인답니다. 된 겁니까? 그러니까 총 몇 가지 방식? 세 가지 방식으로 가격과 임료 두 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 방법? 6가지 방법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6방법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방법이 무슨 방식인지를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거 맞힐 수 있어야 됩니다.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면 안 가르쳐 드리고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정말 쉬운 겁니다. 원가법은
비용 방식이다. 수익 방식이다. 비교 방식이다. 아까 비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가라고 그랬지, 원가. 그래서 원가법은 무슨 방식? 비용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적산법은 쌓아서 계산하는 건 뭘 쌓아서 계산한다? 비용을 쌓아서 계산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방식? 비용 방식일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수익 환원법이라는 게 나오면 얘는 무슨 방식일 것 같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익자가 들어있으니까. 이걸 못 맞힌다니까. 너무나 쉬운 이것도 단순 암기를 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외우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그럼 수익 분석법은 무슨 방식일 것 같습니까? 수익 방식? 그럼 왜 수익 방식이 두 가지입니까 지금? 하나는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겠네. 그럼 얘가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면 얘는 임료를 구하는 무슨 방식으로? 수익 방식으로 임료를 구하는 방법일 겁니다. 그럼 그때의 임료는 무슨 임료? 수익 임료? 무슨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 그 다음 거래 사례 비교법은 어디다 힘을 줬는데 이게 무슨 방식이다? 비교 방식. 네.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거래 사례를 비교해 보면 가격이 나옵니까? 임료가 나옵니까? 자,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임대 사례를 비교하면 임료를 구할 수 있습니까? 가격을 구할 수 있습니까? 임료? 그럼 거래 사례를 비교했을 땐 뭘 구할 수 있겠네? 가격이네. 지금 가격 아니면 임료니까. 네. 그러면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는 건 뭘 구하는 방법이다? 무슨 방식으로? 비교 방식으로 뭘 구하는 방법? 임료를 구하는 방법. 그럼 그때의 임료는 무슨 임료? 비준 임료, 비교하여 준한 임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몇 가지 방법? 6가지 방법. 쉽습니까? 아니, 개념은 쉽지 않습니까? 개념은. 그런데 이제 여기를 그대로 잘 보십시오. 여기까지 화면 잡히나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토지가 있답니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토지랍니다. 그럼 토지는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토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없겠네? 그럼 무슨 방식으로는 평가할 수가 없겠네? 비용 자꾸 나오고 있으면 비용? 예, 비용 방식으로는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는? 토지는 비용 방식으로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토지는 수익을 창출합니까? 창출하지 못합니까? 토지에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토지는 수익 방식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답니다. 그럼 토지는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얘는 시장에서 비슷한 거래 자료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무슨 방식으로 평가 가능하다? 비교 자꾸 그러지 말라니까. 비교. 이거 둘을 섞지 말라니까 제발. 네, 그래서 비교 방식으로 평가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관공서는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서구청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있습니다. 양천구청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건물. 그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그럼 무슨 방식으로 평가가 가능하네? 비용 방식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평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공서는 강서구청은 수익을 창출합니까? 세금 걷잖아요. 뭐 지방세 걷잖아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강서구청 관공서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건물이 아닌 거네. 기업 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얘는 수익 방식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강서구청은 빈번하게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까? 관공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방식으로 평가하면 안 되겠네? 비교 방식으로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 더.
절 교회는 죄송합니다. 뭐 교회 절은 뭐 또 왜 교회보다 절이 먼저인가요? 그러지 말고 절 교회는 절하고 교회는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그럼 무슨 방식으로 평가 가능하겠네? 비용 방식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럼 절 교회는 수익을 창출한다? 못한다? 굉장히 지금 손을 어디다 들까 막 헷갈리고 있습니다. 절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헌금 등을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지만 걔는 수익으로 안 보는 거지, 기본 개념이. 그러니까 절 교회는 뭘 창출하지 않으므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므로 무슨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수익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익으로 평가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교회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가 허름한 건물을 가진 교회입니다. 근데 신도수가 굉장히 많답니다. 조그만 교회인데 그래서 헌금이 엄청나게 많이 거친답니다. 네. 그래서 헌금을 쫙 따져봤더니 100억 정도가 들어온답니다. 그럼 그 교회는 100억. 어떤 교회는 엄청나게 크게 지어놨는데 헌금이 별로 안 들어옵니다. 그럼 그 교회의 가치는 1억. 이렇게 평가합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방식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 수입 방식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절 교회는 A절의 주지스님과 B절의 주지스님이 절 시장에서 만나서 절을 빈번하게 사고 팝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뭐가 없으므로? 시장성이 떨어지므로 무슨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비교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택은 부동산학에서 얘기하는 주택은 단순 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신이 들어가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 주택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럼 무슨 방식으로 평가 가능하겠네?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가격이다? 비용 방식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그럼 주택은 수익을 창출한다 못한다? 부동산학에서 주택은 단순 자가 주거용, 스스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 임대하는 순간 임대용 부동산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럼 주택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방식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 수익 방식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주택은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무슨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겠네? 비교 방식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았냐면 각각의 대상물별로 좀 더 적합한 방식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답니다. 존재한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드냐면 얘가 10억이 든답니다. 그럼 얘는 비용 방식으로 평가하면 얼마인데? 10억입니다. 근데 봤더니 이 건물이 굉장히 번화가에 위치가 돼 있어서 임대가 잘 되고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건물이랍니다. 그래서 발생될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고쳐봤더니 얘가 15억이랍니다. 그럼 수익 방식에 의한 가격은 얼마다? 15억입니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럴 수 있지.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 실제 비슷한 부동산이 거래된 가격을 봤더니 얘가 12억에 거래되고 있답니다. 이럴 수도 있겠다. 그럼 결론적으로 세 가지 방식에 의한 가격은 반드시 일치하는 겁니까? 달라질 수도 있다. 이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세 가지 방식에 의한 가격이 모두 다 똑같다면, 얘가 다 똑같다면 한 가지 방식에 의해서 가격을 딱 구한 다음에 그 가격을 이 대상 부동산의 최종적인 가격이라고 얘기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된답니다. 세 가지 방식에 의한 가격이 모두 똑같은 가격을 얘기할 거라면. 그런데 지금 본 것처럼 이 가격이 다를 수 있다? 그럼 한 가지 방식에 의한 가격을 구해놓고 걔를 최종적인 가격이라고 얘기하면 된다? 그 가격은 시험적으로 계산한 가격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시험적으로 계산한 가격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무슨 가격? 시상 가격. 그럼 얘를 최종적인 가격으로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겠다, 필요치 않겠다? 이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조정을 해줘야 된답니다. 그럼 그때 비용 방식에 의한 가격을 무슨 가격이라고 한다며? 비용 방식에 의한 가격은 비용 가격? 컨닝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옆에 좀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비용 방식에 의한 가격은 쌓아서 계산한 가격 무슨 가격? 적산 가격. 수익 방식에 의한 가격은? 수익 가격. 그 다음 비교 방식에 의한 가격은?
비중 가격. 그럼 걔를 다 더해서 세 개를 더했으니까 3으로 나누면 얘는 각각의 방식의 가격에 똑같은 가중치를 부여한 겁니까? 3명이니까 3명의 점수를 더해서 3으로 그냥 나누는 우리가 학창시절에 한 반의 산수 평균, 산수? 예, 산수 평균, 국어 평균 이런 평균을 낼 때 한 건 그건 산술 평균입니까? 산술 평균이라고 했지. 그럼 지금 산술 평균을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다 안 되겠다? 예, 안 됩니다. 왜?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각각의 대상물별로 좀 더 적합한 방식의 가격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그러니까 얘를 그냥 단순 산술 평균하면 안 된답니다. 그럼 감정평가사는 대상물별로 좀 더 적합한 방식의 가격에 무게를 더 실어서 적상 가격의 80%, 얘 10%, 10% 이런 식으로 무슨 평균? 가중평균에서 구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기출됐던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시산 가격을 최종적인 가격으로 조정하는 방법은 가장 적합한 방식의 가격을 가져다 쓴다. 땡. 산술 평균한다. 땡. 3방식에 의한 가격을 가중평균에서 구한다. 오. 그럼 가중평균 시 가중치를 얼마를 부여할 것이냐는 것은 감정평가사의 주관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가중치를 지가 정하는 거니까. 감정평가사가. 그러니까 주관의 개입을 아예 배제한다 그러면 걔는 X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비용 방식에 의해서 가격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부동산의 비용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수익 방식에 의해서 평가가 가능한 건 수익성을 띠고 있기 때문인 겁니까? 그럼 시장 비교 방식에 의해서 평가 가능한 건 시장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비교성이 아니라 시장성. 이게 개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수익성이 없는 부동산은 무슨 방식으로 평가를 못하는 거고 수익 방식으로 평가를 못하고 비용성이 없는 부동산은 비용 방식으로 평가를 못하고 시장성이 없으면 시장 방식으로 평가를 못하는 겁니다. 비교 방식으로. 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개념 몇 방식? 3방식 6방법의 개념이 뭔지를 제가 머릿속에 넣어드린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게 이 개념들에서 출발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고 이제 이 원리를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좀 더 세세한 내용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가격을 정하고 임료를 정하는지만 공부를 해보면 이 6방법의 내용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6방법의 이름을 왜 이렇게 부르는지가 이 이름 속에 그 방법이 사실상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걸 느끼면 이 내용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10분을 쉬고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10분을 쉬십시오.